이제 켰으니까 하신 말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아이고 참 오늘 훌륭한 그 발제, 이거 솔직한 얘기입니다만 우리 조철명 교수님, 소정영 교수님 아주 정말 귀한 발제를 이렇게 들려주셔서 저희도 공부 많이 했습니다. 우선 우리 두 분께 한번 박수를 먼저 한번 치시죠. 그 제가 오늘 그 지정 토론자님들 좀 먼저 소개해 올리고, 그렇게 해서 또 이 사회자로서 이 토론의 그런 진행, 그런 좀 제 그 의미와 그 순서를 좀 말씀드리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이 정도. 예. 그 참 우리 학술 대회에서 참 오늘 이 참 쟁쟁한 이 토론자를 참 잘 모신 것 같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아마 이론 분야와 이 현장 분야의 아마 달인들을 오늘 잘 모셨습니다. 그 우리 정진경 교수님은 참 이대에서 그 사회복지학 박사를 받으셨지만은 광운대에서 또 이 행정학과에 몸담으면서 상당히 자원봉사를 사회복지의 그런 어항 속에서만 보지 않고 어항 바깥에서 이렇게 보는 그 넓은 시야를 갖고 또 경험을 해 왔던 분입니다. 우리 최원규 교수님은 참 아까 로비에서도 제가 최 교수님 한 2001년도 전주 그 자원봉사 모델을 배우려고 제주도에서 그때 한번 공부하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벌써 한 19년 세월이 흘렀는데 정말 서울대에서 사회복지학 박사를 받으시고 거의 아마 백제 그 지역인 지역사령관으로서 아마 오랫동안 군림하시고 이제 정년도 아마 얼마 안 남았을 줄 알고 있습니다. 그 지난번 그 국회에서 할 때 좀 머리 벗어진 저분이 누구냐 했더니 최원규 교수님이에요. 야, 참 세월이 많이 변하고 있구나, 이런 또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구자행 센터장님은 참 이 형용사가 많이 붙는데 참 이 현장의 달인이라고 해야 될지, 이 자원봉사의 야전 사령관이라고 해야 될지, 직전까지는 평창 올림픽 때도 그 큰 국가 행사를 맡아서 이렇게 주관을 하셨고, 아마 우리 송미호 회장님 계시면 앞으로 한국에 자원봉사 학과가 생긴다면은 아마 제1로 명예박사학위를 받으실 분이 아마 우리 구자행 선생님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사실. 그리고 우리 정순문 변호사님, 현재 공익법률연구소에서 일하고 계시지만은 서울대 로스쿨에서 이제 변호사 생활을 하신 지가 한 8년 차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공인회계사 이런 것도 있고, 현재 그 법무법인 더함, 뭐 영어로 뭐와 에디션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뭐와 더 합친다는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이렇게 보면 이론과 실천에 쟁쟁한 분들을 오늘 이렇게 잘 모셨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핵심 나와만 모였지만 박수는 우리와 같은 박수를 한번, 우리 토론자님을 위해서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박수가 좀 적은 것 같은데. 예. 오늘 제가 이 좀 사회를 맡으면서 제주도에서 그래서 어떻게 이걸 봐야 되나, 그래서 근데 좀 고민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느끼는 것은 아까 소정희 교수님의 참 그 일갈 중에 왜 한국 자원봉사의 이렇게 주장은 이렇게 많이 난무하고 이 좀 주옥 같은 얘기들은 많은데 왜 이게 입법화 과정, 개정이라는 입법화 과정이 안 되고 있느냐. 그 이면을 봤더니 갈등이라는 씨앗, 이런 존재가 너무 많더라. 그래서 사실 오늘 이 자리도 오늘 각 토론자님들께서는 뭐 자기 자랑하러 온 날이 전혀 아닙니다. 제가 부탁을 드리지만은 이 좋은 발제문에 해당하는 또 소발제문도 다 써주셨고, 그렇게 해서 이걸 다 얘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미 오늘 여기 오신 분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도 이건 내가 꼭 해야 되겠다 하는 것 중심으로 해서 좀 제가 말씀을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그 서정희 교수님은 참 항상 이 법학이라는 게 좀 뒤추적하는 보수적이라고 얘기했지만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이 제논의 법칙처럼 현실은 저만큼 가 있는데 법학은 반쯤 와 있고 또 반쯤 와요. 이런 생각도 했지만 오늘 이 자리는 우리가 그동안 16년 동안의 많은 정쟁과 싸움을 봤습니다. 저는 이걸 다 묻어두고 그 싸움의 먼지를 다 가라앉히고 해결의 법 철학에서 나오는 것처럼 미네르바의 부엉이가 이제는 황혼역의 날개짓을 하면서 새 출발을 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원봉사학회, 한국자원봉사학회가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그동안 16년 동안에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 아는 것처럼 자 한봉협이 있었고 중앙센터가 있었고 봉사서 센터 협회가 있고 또 자원봉사 포럼이 있고 그리고 또 행정안전부가 있었고 좀 더 나아가면 입법부도 있었고 이렇게 쟁점만 무성했는데 오늘 우리가 학회는 그래도 2015년도 생겼지만 중립적인 입장에서 이런 걸 좀 다 담아내서 논의 테이블을 올려서 우리가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합의점을 입법화하는 이 토스 역할을 하는 게 오늘 학회에 큰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그 서정희 교수님 이 말씀 내가 들어보자 하는데 이렇게 합의된 걸 가져서 앞으로 입법위원으로 갈지 행정 입법으로 갈지 어느 게 더 한국 자원봉사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전략이 뭔지 그거는 꼭 기억했다가 팁을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제가 사회자가 말이 길어졌는데 지금부터 이 순서대로 정진경, 최원규, 구자행, 정순문 지정토론자 순서로 이렇게 가겠는데 지금 시계로 우리가 4시 반까지를 시간을 잡아뒀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정말 발전을 너무 시켜서 10분씩 이렇게 세이브했고 해서 그렇다고 시간이 많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각 발제자, 토론자들께 한 7분 정도의 시간 내에 자신이 할 핵심적인 얘기들을 꼭 해주십시오. 그렇게 한 다음에 제가 또 한번 구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정진경 교수님 부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원봉사를 즐겁게 연구하고 있는 광운대학교 정진경입니다. 네, 오늘 이런 자리 세팅 저는 정말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저 혼자 여자입니다. 네. 이런 세팅이 너무 즐겁지 않네요. 먼저 굉장히 어려운 주제와 접근인데도 불구하고 겸손하시고 그다음에 품격 있으시면서 핵심적인 의미 있는 내용들을 정말 잘 발제해 주신 두 분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저도 다시 한번 공부하는 마음으로 발제를 들었습니다. 아마 저의 토론은 두 분 발제자가 세운 뼈대에 조금 더 구체적인 살을 정도 붙이는 수준이 될 것 같고요. 핵심적인 내용은 3차 국가기본계획을 자원봉사 정책의 중요한 줄기로 보고 여기에 해당하는 과제들이 4년 동안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고 그리고 이 경험을 통해서 앞으로 4차 국가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가 진행될 내년에 어떤 전망 그리고 어떤 과제들을 조금 더 달아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측면에 좀 초점을 두고자 합니다. 먼저 3차 국가기본계획이 시행되는 18년부터 22년에 거의 3년 이상은 코로나19와 함께 합니다. 아마 내년에도 마찬가지일 거고 4차 국가기본계획이 시행되는 때에도는 위드 코로나 아니면 포스트 코로나의 완전히 이전과 다른 세상을 맞이할 거기 때문에 이러한 환경 변화를 저희는 정말로 잘 염두에 두고 모든 것들을 접근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철민 선생님께서 발제하신 거는 3차 국가기본계획에 제시된 3가지의 목표를 중심으로 해서 그 목표를 지향하면서 실제적으로 실전 현장에서 어떠한 사례들이 있었는가를 중심으로 해서 정말 움직였구나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비전과 계획이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현장과 자원봉사의 여러 영역들을 움직이고 견인하는 역할을 했구나라는 것만으로도 기본 계획이 갖는 역할로서 참 조금의 역할을 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 부분을 코로나19와 함께 3차 국가기본계획의 영역별로 이것이 어떻게 중요한 과제들의 변화를 이끌었는지에 초점을 두겠습니다. 먼저 첫째는 인력역에 해당하는 것일 텐데 생활권 단위의 자원봉사, 그 다음에 온라인 자원봉사, 이것이 자원봉사의 시공간을 넘나드는 거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이러한 과제 이름 속에서 코로나19가 이거를 굉장히 촉진시켰습니다. 아마 그러지 않았었으면 매우 더디게 갔을 것을 환경적인 위기 요인이 오히려 촉진시키는 역할을 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자원봉사 참여율이 1365 등록상에서 47% 감소했고, 그 다음에 2021년 통계청 사회조사에서는 무려 52% 정도 감소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원봉사 활동 영역에서의 그 분야의 영향은 재난자원봉사 쪽의 재난 영역에 상당히 집중을 했습니다. 이러면서 일 영역에서의 특수사회 영역, 공공부문 자원봉사 확대 이쪽에 재난자원봉사 체계와 활동을 중심으로 해서 그 부분에 조금 더 몰려지게 되는 효과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자원봉사 인프라는 제도와 조직, 센터, 법 이런 측면이었었는데요. 여기에서 3차 국가기본계획에서 법과 정책, 법 개정은 사실은 독립적인 과제였다기보다는 하나의 어떠한 정책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법 개정이 필요하거나 혹은 법 개정이 뒷받침되면 강력한 드라이브가 될 만한 정도의 수단으로만 봤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영역인 인프라 제도 영역에서도 법집을 개정해야 된다라는 과제명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 이제 19조 2항인가요? 직영과 관련된 조항. 그거가 개정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직영센터가 상당한 서울시 자치구 몇몇 군데에서 기본계획 수립 연구 이러면서 그 핵심은 직영을 민영화하고 혹은 법인화한다라는 것들이 이루어졌고요. 그다음에 여기 대전도 계시고 전주도 있고 몇몇 지역센터들의 조례는 이미 지역 단위의 자원봉사진흥위원회 내지는 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밑에서부터 어떤 지역의 자원봉사 거버넌스 고도화를 위한 그런 움직임들과 실천들이 있어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연대 강철희 교수님께서 연구하신 부분인데 자원봉사센터의 운영 형태별로 무엇이 더 바람직한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연구한 바가 없었습니다. 물론 이 법인형 자원봉사센터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이들의 역량이 어느 정도인가를 연구하는 과정 속에서 한번 비교 분석을 해봤는데 그동안 5년 동안에 축적된 자원봉사센터 현황이었습니다. 245개를. 그랬더니 법인형 센터가 자원봉사센터의 고유한 사명, 역할, 기능, 이거 뭐 예산, 인력 이런 측면에서 직영보다는 2배 이상의 성과가 있고 효과가 있고 효과적인 운영 형태라는 것이 확인된 바 있습니다. 이런 것들의 노력들이 뒷받침되었고 앞으로도 이제 그 기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자원봉사 관리 영역에서 자원봉사 학회의 노력이 매우 빛났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원봉사 관리자들의 어떤 전문 역량, 사회적 위상 강화라는 그런 과제들이 있었는데 저희가 2019, 20, 21년 올해까지 자원봉사 관리자 국가 공인 자격 과정 로드맵을 3년 연속 연구를 계속해 나가면서 정책화 이전 단계로 저는 들어갔다라고 생각하고 저희 학회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고 이 부분에 많은 성과가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입니다. 또한 이 3영역에서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인정,
교육 이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했었는데 자원봉사 현장의 인권과 안전 보장을 위한 그런 우리 학술대에서도 다뤘었고요. 연구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코로나19에서 참 어려웠던 부분이 국제교류 협력이었습니다. 코이카의 해외봉사 사업이 2020년도에는 다 중단이 됐었고요. 현장 파견이. 그런데 2020년도에는 청년봉사단, NGO 봉사단을 중심으로 해서 100% 온라인 해외봉사가 이제 시도가 됐고요. 예, 이런 측면들이 진짜 시도가 되었다라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의미는 있었다. 코로나19에서 어떤 부분을 촉진시킬 수도 있고 어떤 부분은 정말 위기였지만 이런 부분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밀로라라는 학자가요, 앞으로의 자원봉사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라는 것들을 전망을 내놨습니다. 지금까지 흐름들을 봤더니 자원봉사 활동이 광범위한 사회적 이슈, 그 다음에 사회 변화, 이것과 함께 활동들이 이루어 나갔다라는 것들을 특징을 잡았습니다. 그 자원봉사 활동이 그냥 옛날 전통처럼이 아니라 기후변화와 관련된 활동으로 모인다던가 기술적 진보를 활용한 봉사 활동들이 나온다던가 불평등과 위기에 대한 것들이 나온다던가 이렇게 변했다라는 것입니다. 질문이 이렇게 제가 두드리겠습니다. 네네네네. 그래서 한 1분 이내에 네. 좀 마무리해 주시고. 그리고 뭐 개인화, 개체화라는 말들이 많았는데요. 자원봉사에서도 자원봉사자가 내가 어디서 무엇으로 어떻게 누구를 위해서 할 것이냐라는 거에 대한 결정도 스스로 하는 개체화가 일어난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표현을 했냐면 저희가 자원봉사를 정의할 때 보통 공식적 활동, 어떤 조직을 통해서 나와 가족이 아닌 지역사 타인을 위해서 현장 기반 이것이 저희가 알고 있는 정의였는데 공식적인 것과 비공식적인 활동, 온라인과 현장, 그 다음에 일회적인 활동들도 이제 중요해졌고 정기적이고 동기에 있어서도 커뮤니티 빌딩에서부터 이타적인 거, 셀프 빌딩, 나의 성장을 위한 이런 것들을 이제 통합하는 자원봉사의 모델로 만들었다라는 거에 너무나 있어서 이전에 감춰놨던 비공식, 그 다음에 일회적 이런 부분들이 공식적으로 딱 드러났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4차 국가기본계획에 조금 더 염두에 두면서 이제 반영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겠습니다. 저는 이제 조금만 재원을 좀 더 하면은요, 1, 2, 3차 때까지는 약간 소망성에 기댄 과제들이 좀 있었습니다. 안 될지도 모르는 안 될 게 뻔한데 됐으면 좋겠다라는 측면. 4차에서는 저는 과감하게 이건 재고해버리자. 예. 그 몇 개가 있기는 하지만 여기 자리에서 말씀드리지 않을 거고요. 두 번째는 코로나를 겪고 앞으로도 그러겠지만은 이제 공공기관, 자원봉사센터, 그러니까 공공기관은 행정복지센터 뭐 이런 데인데요. 거기에 봉사활동이 많이 몰렸어요. 방역과 관련된 거와 다른 거. 그거에 비해서 민간 자원봉사 단체, 수요처 이런 데에서 도대체 어떻게 대응을 했고 어떻게 변화를 이뤘는지에 대해서는 무엇을 지원했는지에 대해서 너무 잘 몰랐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집중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에게 더 좀 집중하자라는 것입니다. 변했다고 하니까 진짜 MZ세대들은 봉사 다 안 해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런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아무리 자원봉사 국가기본계획이라도 텅 빈 곳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일부 전문가나 공무원들이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고 정말 실천 현장에서 시도되고 실험되는 것들이 반영되는 것이라는 점을 꼭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자원봉사가 고체처럼 굳어진 것이 아니라 액체처럼 흘러가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제도화를 넘어선다라는 의미는 여전히 자원봉사의 실험과 도전은 현장에서부터 있어야 된다. 그래서 현장에 끊임없는 노력들을 부탁드리면서 그런 제언을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 최원구 교수는 이어서 좋은 토론 부탁드립니다. 예, 전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의 최원규 교수입니다. 오늘 한국자원봉사학회의 이 멋진 그 세미나를 보고 정말 많이 부러웠고 또 우리 한국의 그 학계가 자원봉사라고 하는 이 주제를 두고 이 객관적이고 또 과학적으로 논의하고 분석하고 하는 그런 플랫폼으로서의 그 기능을 충실히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그
그 자원봉사 학회에 몇 번 초대받아서 토론한 적은 있습니다만 회원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활동을 매우 불성실하게 게을리한 학회 입장에서 보면 아웃사이더입니다. 아웃사이더가 그 좋은 것 중에 하나는 조금 떨어져서 그 어떤 쟁점을 볼 수 있고 어떤 상황을 볼 수 있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발표하는 이 토론문은 일종의 자원봉사 학회에 밖에 있는 아웃사이더로서 약간의 소수 의견이 아닐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저는 주로 우리 조철민 선생님의 그 한국 자원봉사 정책의 평가와 발전 방안 이 주제에 대해서 토론문을 작성했는데요. 작성해 놓고 보니까 그 두 번째 발표 그 문에 대해서도 약간은 연결이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평가를 아까 직접 하시지는 않으셨다고 이 자리에서 이제 말씀을 들었는데 궁금하긴 합니다. 그 현재 한국의 자원봉사는 어떤 상태에 와 있는가? 과거에 비해서 발전했는가? 과거에 비해서 많이 그 말씀이 나왔던 시민성이라든가 공공성이라든가 하는 측면에서 개선이 이루어졌는가 아니면 퇴보가 이루어졌는가 혹은 정체 상태인가 그런 측면에 대한 그 말씀은 제가 듣지 못해서 제 나름대로는 최근에 한두 개 그 증상을 가지고 우리나라 자원봉사가 위기 상황이 있다 저는 그렇게 진단을 합니다. 첫 번째는 자원봉사 참여율이 저하 추세에 있습니다. 이 추세는 좀 더 장기적으로 봐야 되겠지만 2011년부터 2019년도 그리고 20년, 21년은 사실은 코로나 영향 때문에 어떤 통계치가 있다 하더라도 그게 그 정말 진정한 의미의 코로나 영향을 배제한 그러한 사회적인 현상 변화인지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원봉사 참여율이 2011년을 현재까지 데이터로 보면 정점으로 줄어들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1차 년도 국가기본계획에서는 30%까지 쉽게 끌어올릴 수 있을 것처럼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목표가 예컨대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의 50% 이상 넘는 걸 봤을 때 크게 무리한 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만 웬일인지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인구 구조도 변화가 있었고 어떤 제도 변화도 있었고 여성들의 어떤 사회 참여 증대도 있었고 또 그동안에 유급 자원봉사 이런 형태로 해서 이제 과거에 자원봉사자가 하던 역할을 돈을 받고 참여하는 그러한 인구 집단들이 늘어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피상적인 관찰도 있습니다. 더 근본적으로는 우리 사회에서 사회적 연대의식이나 공동체의식이 더 발전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취업 경쟁도 치열하고 뭐 하다 보니까 며칠 전에 뭐 국제 어떤 조사 기구에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한국 사람들이 물질적인 어떤 가치에 크게 비중을 둔다라고 하는 것에서 보듯 어떤 공동체 더불어 사는 삶 등등 자원봉사를 그 뒷받침했던 그러한 가치들에서 퇴보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측면도 있고요. 자원봉사 활동 평균 시간을 보면 한 달에 2.9시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통계가 잡힙니다. 매우 낮은 헌신도를 보인다고 볼 수 있겠고요. 제가 특히 주목하는 것은 자원봉사 센터입니다. 센터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중국말로는 중심입니다. 그 중심에 서서 네트워킹, 연계, 조정, 또 개별 자원봉사 단체가 하지 못하는 프로그램 개발, 교육, 또는 어떤 통계, 대언론 활동 그런 것 등등을 해야 됩니다. 현재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보면 광역 자원봉사센터는 그러한 일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기초자치단체에 설치된 자원봉사센터는 거기에 시범적으로 직접 프로그램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런 조항들이 들어 있습니다. 제가 그 전주에 있으면서 제 주위에서 지켜본 것만 가지고 일반화하기에는 좀 어려울지 몰라도 광역이든 기초든 제가 그 목도한 경험한 자원봉사센터들은 직접 사업을 너무나 많이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그런 사업들을 해오던 개별 민간 조직들의 에너지와 영역을 크게 제약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자원봉사라고 할 때의 그 순수한 의미,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무엇인가 사회 문제를 해결하든 어떤 여건을 개선하든 그런 것을 하기보다는 극단적인 경우에는 그 자원봉사를 정치적인 목적으로 동원하는 그러한 그 행태들이 아주 빈번히 발견이 되고, 특히 내년과 같은 지방자치 선거를 앞두고 있을 때에는 그러한 유혹을 정치 그 야망가들이 무시할 수가 없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하고요. 매우 작은 단위에서는 개별 민간 자원봉사 조직들이 자원봉사 센터를 바라보고 거기에 이렇게 기대고 좀 정리 좀 해주십시오. 예, 거기에 기대고 하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서 이러한 부분을 우리 학회에서도 그동안에 많이 논의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자원봉사 센터의 민간화라고 하는 이름으로 센터장을 어떻게 그 중립적인 사람으로 뽑을 거냐, 또 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아까 법 개정안에서도 나왔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나타났는데, 저는 그런 정도의 어떤 미시적인 개선책만으로는 부족하다. 애초에 자원봉사를 둘러싼 이 국가주의의 그늘을 걷어내야 된다. 제가 여기 저 빨간 그 열매, 사랑의 열매 다 아시겠지만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서 지금 집중 모금 기간에 캠페인 차원에서 달고 나왔습니다. 공동모금은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자원, 특히 현금, 금품을 공익적인 목적으로 해서 그 희사하는 행위이고, 자원봉사는 주로 자신의 노력과 재능, 시간을 희사하는 형태인데, 아까 그 두 번째 발제하셨던 우리 서 교수님 말씀대로 자원봉사 그 재능과 시간, 용역이라고도 표현한다면 그것의 화폐적 이름은 공동모금과 다를 바가 없다. 그런데 공동모금에서는 무슨 뭐 국가중앙자원봉사진흥위원회를 국무총리가 위원장으로 있는 그런 정도, 그런 게 없습니다. 그냥 사회복지 공동모금에 맡겨놓고 거기서 알아서 하도록 하는 거예요. 왜? 모금에 참여할 거냐 마냐는 개별 시민과 기업과 이런 사람들의 몫이지, 국가가 모금 목표액을 얼마로 정하고, 근데 중앙에 뭐 모금 무슨 센터를 만들고 각 지역에 시군의 센터 만들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잘 돌아갑니다. 잘 돌아가고 얼굴은 천사들도 막 나타나고 그러는데, 자원봉사도 똑같을 텐데 왜 이것을 너무 제도적이고 어떤 기구 중심으로 보고 명망가나 파워 있는 국무총리 혹은 차관들로 뭘 위원회 또 실무위원회 이런 걸 만들고, 저는 그러한 걸 강조하면 할수록 자원봉사가 그 민중심 또 이 시민성 여기서부터 점점 벗어나서 관에 종속되고 국가의 발전 목표에 그 좌지우지되는, 일본이 특수 비영리 조직 그 지원법이라고 하는 걸 만들었습니다. PKO법이라고 하는 건데, 그거는 일본 자위대가 해외에 있는 어떤 봉사활동을 한다든가 그런 해외에 있는 자기네 국민들을 지원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그 특별한 그러한 법이었지, 일본의 경우에도 혹은 미국의 경우에도 민간 자원봉사에 대해서 국가가 어떤 행정기구와 같은 또는 위원회와 같은 그런 걸 만들어서 이렇게 그 관장하고 하는 그런 일은 없다. 촛불재단에 그 기금을 주고 거기에 임명을 할 때 대통령이 그 동의하고 하는 그런 건 있지만, 직접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무슨 뭐 새마을 운동도 아니고 무슨 뭐 어떤 국가 발전 목표의 자원봉사를 이렇게 종속시켜서 끌고 가는, 그러다 보니까 많은
개별 자원봉사 단체 사람들이나 시민들은 여기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그런 것들이 자원봉사의 위기를 불러온 게 아닌가. 소수 의견이지만 아웃사이더로서 한마디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하여튼 참 이 진행을 하다 보면 참 이 사회자가 이 성품과 관계없이 악역을 맡게 돼서 참 죄송할 때가 많습니다. 이 같은 교수지만은 참 교수 편에서 도와줄 줄 알았는데 전혀 이 사회자를 무시하고 이렇게 토론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만은 이게 여담입니다. 정말 시간을 좀 우리가 더 공을 들여서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되는 건 알지만 우리가 좀 제한된 시간 내서라도 이런 다양한 좀 목소리가 좀 합의점을 찾아가는데 해보려고 합니다. 아마 이 두 분은 현재 이 자원봉사 정책을 중심으로 아마 말씀 계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우리 구자영 센터장님께서 좀 마이크를 받아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대전시 자원봉사센터장 구자영입니다. 교수님과 달리 제가 이번 학회 토론제에 참석한 것은 현장의 관점을 듣기 위함이라고 좀 판단을 해서 그런 차원 속에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발표자께서는 정책 목표를 중심으로 말씀하셨다면은 저희 토론자 입장에서는 정책 목표를 어떻게 가공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프로세싱의 관점에서 전반적으로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우선은 그 정책의 흐름에서 발표자께서는 패러다임 구조 실천이 세 가지 목표가 어떻게 전환됐는가를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것도 되게 중요하지만은 하나의 정책 목표가 소위 이제 변화 1호의 5단계인 인풋, 액티비티, 아웃풋, 아웃컴, 임팩트 차원 속에서 어떻게 변화되는 과정이고 어떻게 성과가 나오는 것인가에 대한 평가가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좀 보고 있어서 향후에 이런 연구와 평가들이 좀 나왔으면 그런 소망을 합니다. 두 번째로다는 그 발표자께서는 패러다임에 대해서 시민성 교육과 안녕 캠페인 사업이 패러다임 좀 심화됐다고 얘기하는데 현장 입장에서는 시민성 교육과 안녕 캠페인이 패러다임 변화로 이어졌는지는 조금 더 살펴봐야 되지 않나. 조금 더 신중한 평가가 필요하다는 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발표자께서는 구조화 실천 중에서 자원봉사 거버넌스의 실행으로 나가는데 시간이 필요하고 자원봉사 센터의 민관화 자체가 민간의 자율성과 수평적인 민간 관계를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경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과 함의를 담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수평적이며 협력과 책임을 지는 거버넌스 구현을 위해서는 자원봉사 민간 조직이 자기 조직화가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자원봉사 센터와 단체들이 단순히 사업을 집행하는 조직에서 탈피하여 지역운동을 선도하는 새로운 포지셔닝을 구축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방향성, 핵심 인력, 지역 거점, 해결 역량, 자원동원, 전략 쇄신 등 전략적 키워드를 갖고 움직여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발표자께서는 정책의 전망과 관련돼서 인파워먼트, 빌드업, 지역사회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기본 방향으로 찬성을 합니다만은 이것이 구현 조건으로서는 지역 자원봉사센터 주요 단체들이 지역사회 전체를 바라보는 관점이 확장돼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역사회 전체로 확장할 수 있는 조직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지역사회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기획력이 필요하고 지역사회 파트너와 함께하는 신뢰 기반이 갖춰지지 않으면은 저는 아무리 국가기본계획이나 지역발전계획을 수립했다 하더라도 한치도 못 나갈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을 어떻게 실현시켜 나갈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론을 국가기본계획에 수립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자원봉사센터가 고민하고 이것이 정책화될 수 있는 어떤 이끌어주는 좀 이런 실행계획들은 좀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센터 위주 정책 방향이 사실은 이제 국가기본계획이 지금 주요 골간이라고 보고 있고요. 조금 더 나가서 자원봉사 단체, 유관기관 등을 포괄하는 정책으로 더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데 저는 선행 조건으로서 자원봉사 단체의
이 이해를 대변하고 선도하는 한국자원봉사협의회의 정책 생산력과 조직화 역량 강화 등 쇄신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왜 자꾸 센터 중심으로 가야 되느냐 했을 때는 센터가 간변화라는 이야기만 하는데 사실은 반대의 자원봉사 단체를 끌어가고 잡아가는 자원봉사 단체의 대표 조직이 문제점도 우리는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결국은 저는 한봉협이 정책을 큰 틀로 구조화하는 정책 이해력이 높아져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정책을 전국적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획력도 갖춰야 된다고 보고 있고, 소모적인 논쟁을 피하고 관계를 증진시키는 리더십과 사업을 중심으로 센터와 단체의 협력 문화를 조성하는 정치력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런 것들이 현실적 현장에서 논의되고 정확히 문제 제기하고 개선되지 않으면은 아무리 페이퍼상으로 훌륭한 정책이 수립된다 하더라도 실현 가능성들은 대개 요원하거나 제자리에 머물거나 아니면 더 나아가서는 후퇴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국가기본계획과 지방실행계획의 시간차를 또 한번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가기본계획이 딱 만들어지면 그 다음에는 지역으로 내려오면은 그 후에 예산을 반영하고 기본생각하면 1년이 늦어지거든요. 이 시간차 부분들을 한번 잘 해서 지역센터에서 1년이나 2년간이 공백이 없는 기본 정책들이 좀 잘 수립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조금 시간이 제가 약간 여유가 있죠? 제가 그 10년 전에 현장에서 바라보는 국가기본계획이라는 것을 발표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 이제 현장 입장에서 말씀을 드릴까 해서 그걸 10년 전에 쓴 걸 봤더니 좀 슬프게도 제가 그때 주장했던 내용들이 여전히 좀 유효한 부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시간이 조금 있어서 짤막하게 말씀드리면은 저는 국가기본계획이 방향과 컨텐츠에 대한 비판보다는 지역 현장에서는 정부의 의지 부족이나 정책 추진 과정 프로세싱이 뭔가 좀 하자가 있다는 생각을 여전히 좀 갖고 있고요. 전술 단위에서도 국가기본계획이 뭔가 이렇게 큰 도움을 주기보다는 활동을 체크하고 평가하고 실적을 취합하는 차원 속에서 이해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서 이 갭을 좀 뛰어넘을 필요가 있다고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행 단위에서의 자원봉사, 작은 자원봉사 단체나 이런 쪽에서는 국가기본계획이 존재 자체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저는 국가기본계획에서 전부 다 다루지 못하지만 이것이 지방발전계획이나 센터의 계획으로서 이어지는 이런 일련이 유동적인 연계망들을 좀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또 현장에서는 자원봉사 이 정책 목표를 수립하는 것보다 오히려 현재 겪고 있는 자원봉사의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관점이 또 열망이 더 커요. 그래서 정책 목표를 계속적으로 뭐 이렇게 제시해주기보다는 현재 갖고 있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중심으로 많이 좀 서술해줬으면 좋겠다는 좀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국가기본계획 추진 전략이 좀 구체적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까 앞에 다른 분도 말씀하셨지만은 컨트롤 타워가 저는 분명히 필요해서 중앙 단위 아니고 차년도 그다음에 국가기본계획과 연동되는 시군구 사업계획의 수립 유도 등 여러 가지 부분들을 조율하고 조정하고 목적의식으로 배치해 들어가는 컨트롤 타워가 조금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장에서 대표적인 거는 결국 인적 자원이 문제가 있어요. 우리 최원구 교수님은 수위 문제로 얘기했는데 저는 수위 문제가 아니라 질의 문제로 좀 보고 있어서 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는 특별 사업으로 이 부분에 중점 과제로 해서 인적 자원들을 어떻게 육성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이 4차년도에는 꼭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좀 구자영 선생님 그 현장에 있는 그 말씀을 참 과거의 역량사까지 이렇게 하면서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정책도 좀 추상성이 있는 정책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과연 현장 현실에 어떻게 뿌리 내릴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입장.
그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많이 싸웠던 갈등 주체들에 대한 서로 상대방에 대한 역량 평가 분석도 한번 해봤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래도 희망적인 것은, 이렇게 싸웠고 듣고 했지만 그 해결의 어떤 긍정의 변증법처럼 정반합으로 가야 될 시점이 이젠 됐다. 살아있는 주체들도 인정해야 되고, 또 그런 주체들이 일할 수 있는 이런 생태계도 범에 답을 수 있어야 되고 하는 그런 연결고리의 말씀까지 들은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지정 토론자인 우리 정 변호사님 부탁합니다. 예, 마지막 토론을 맡은 정순문 변호사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발제문에서 다루어진 내용 전반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자원봉사센터의 민간화에 관련돼서 몇 가지 제도 개선 과제를 좀 첨언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발제문에서 몇 가지 반복되어 나온 단어들이 있습니다. 이제 시민의 참여, 시민성, 제가 좋아하는 단어인데 필란트로피 또는 민관협력 이런 단어들인데요. 토론자들께서도 이제 비슷한 취지의 말씀들을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제 민간 주도형 자원봉사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지라는 이야기인데, 저는 이제 그러한 이제 자원봉사의 방향성에는 당연히 동의를 하면서 그러한 자원봉사의 방향성을 우리가 현장에서 어떻게 관철할 수 있을지, 조금 그 실천적인 인프라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지에 대해서 특히 이제 센터의 운영 방식을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 이유는 이제 관주도, 그러니까 정부 직영이나 위탁 방식 센터의 경우 우리 최영규 교수님께서 되게 신랄하게 비판을 해주시긴 했는데, 지자체장의 정치적 성향이나 담당 공무원의 재량에 그 운영의 어떤 방향성이 굉장히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의사 결정, 조직 구조, 사업 확대 이런 것도 경직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은 센터가 이제 민간에서 법인화가 되어야 한다는 그 정답은 우리가 이미 갖고 있는데, 실제로 90여 개 가까운 곳이 법인화가 되었긴 합니다만 아직까지 그 예산의 공공 의존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실질적인 어떤 민간화, 실질적인 법인화는 조금 아직은 가까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그 실질적인 어떤 민간화가 되기 위해서는 그 공공 의존도를 줄여나가는 방식으로 우리가 인프라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센터 자체에서 어떤 모금 활동을 할 필요가 있겠죠. 이제 그것을 위해서 이제 필요한 제도 개선 과제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언급을 드리려고 하는 것인데요. 첫 번째로는 법인격의 측면입니다. 법인격의 측면인데, 지금 우리 자원봉사센터가 현장에서 설립되는 법인격의 유형은 거의 다 사단법인, 약간의 재단법인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제 생각에는 법인격을 제한하려고 이제 이렇게 했다, 이게 조례에서 법인격을 사단법인, 재단법인 이렇게 해놓은 것들이 많은데, 이거는 이제 다양한 유형의 비영리 법인을 좀 이제 간과했던 것 같습니다. 조례 입법 과정에서. 그래서 사실 최근에는 이제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 외에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는 새로운 유형의 비영리 법인격이 만들어졌는데요. 이제 협동조합 기본법이라는 법령이 제정이 되면서 최근에는 사협의 형태로 비영리 법인을 설립하는 추세가 좀 도드라지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 조금 더 사단법인보다 설립이 간편하고요. 그 다음에 조합원들로부터 출자금 모금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본 조달도 약간 더 이제 우월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출자금 제도를 통해서 조합원들의 안정적인 참여를 담보할 수 있다는 거, 그런 장점이 사단법인에 비해서 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법인격의 유형을 조금 더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그러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 개정이 좀 시급한 법령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이제 우리가 흔히 기부금품 모집법이라고 부르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실무자들께서도 많이 공감을 해 주실 텐데, 요 기부금품 모집법은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 출연하여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가 기부금을 아예 모집 자체를 할 수 없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요. 게다가 이제 자발적으로 기부를 하는 경우라도 그 기부금을 받기 위해서는 행정안전부나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기부심사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야만 기부금을 이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예외 규정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출연을 받은 법인이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실질적인 관리 감독을 받지 않으면은 기부금을 모금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는 한데, 현재 이제 센터의 운영 방식상, 그러니까
공공 의존도가 굉장히 높고 실질적인 사업의 어떤 시작부터 끝까지 공공의 관리 감독을 받고 있는 센터, 대부분 센터의 운영 방식상 뭐 그러한 예외 사항에 해당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센터의 어떤 민간 재원 어떤 확충 역량을 키워주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개정을 해야 한 법령이 바로 이 기부금품 모집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예컨대 이제 굳이 제가 개정안까지 좀 제시를 해 본다면 이 기부금품 모집법 자체에 그 적용 예외 대상을 좀 열거를 하고 있는 조항이 있어요. 보통 뭐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같은 특수법인들을 이제 적용 예외를 해두고 있는데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따른 법인들도 여기 이제 예외 규정에 열거해 나가는 방식을 통해서 조금 더 그 자원봉사센터의 홍보나 모금 활동을 열어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는 그 세법적 차원의 개정이 있습니다. 이제 뭐 모금을 하려면 당연히 이제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을 해야 되는데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을 하기 위해서는 법인세법에 따라서 그 지정기부금 단체 뭐 이제 법령이 바뀌어갖고 공익법인이라고 지금은 부르는데 이 공익법인으로 지정을 받을 필요가 있어요. 뭐 그래서 지금 자원봉사센터가 이 공익법인으로 지정을 받을 수 없는 건 아닌데 아예 그냥 어차피 이제 국가 특별한 법률에 근거해서 특정한 사업 목적을 갖고 설립된 법인이니만큼 그냥 설립 직후에 당연히 이제 이 공익법인이 지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인세법 시행령의 이 당연 공익법인의 하나로 열거하는 방안을 이제 또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에 이렇게 이러한 방향을 통해서 조금 더 수월하게 기부금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면 결과적으로 센터의 모금 활동에도 이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작업과 함께 이제 그 민간 기부금 비중이 커질수록 아마 자원봉사 센터에 대해서 높은 수준의 투명성이나 책무성 요구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은 뭐 보조금을 이미 사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관에서 굉장히 엄격한 관리 감독을 받고 계실 텐데 아무래도 민간 기부금은 그런 수준의 관리 감독이 좀 들어가기 어렵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제 사회적으로 이제 투명성 요구가 좀 점차 높아지고 있는데 이러한 투명성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뭐 설립부터 운영까지 센터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컨설팅이나 교육 등 지원 정책이 동반될 수 있으면 더욱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좀 의도했던 방향은 이제 지정 토론자 일부는 이제 어느 정도 각 토론자께서 평소 생각했던 그 철학과 이것을 발제문에 대한 그 소회로 이렇게 발표가 된 걸로 저는 받아들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사회자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이 정책과 제도의 성찰과 재구성인데 이제 지정 토론자들께서 그렇다면 이걸 이 조철민 교수님이 발표했던 정책이 됐든 이 시대 정신이 서종희 교수님이 말하는 법 입법 작용으로 이렇게 스며들게 될 때 혹시 이 법이 혹시 너무 나가 있는 거나 놓치고 있는 거나 이런 게 뭐가 혹시 있나 하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한국자원봉사학회 이 정도 합의점은 오늘 우리가 만들어 놓고 가겠다. 이 만든 것을 다음 단계는 행안부에도 던져줄 수 있고 국회도 던져줄 수 있고 할 때 이건 하나의 모범의 법존으로 우리가 만들어 본다는 의미에서 기본적으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게 뭔가 이거는 각 토론자께서 한 1, 2분 이내에 오늘 이 발제자들한테도 좀 말씀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우리가 해석의 차이는 있습니다. 나는 이걸 주장하고 싶다. 근데 그런 자리가 아니라 어느 정도 양보를 해 주시고 우리가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뭔가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대표질 할 거를. 오늘 그것 때문에 학회가 이렇게 욕을 먹으면서도 후기 학술 대회를 하는 것이지 우리 이런 행사 했어요. 자랑하려고 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각 토론자께서는 그렇다면 서정희 교수님 오늘 발췌한 이 법은 보면은 수정과 개정이라는 측면이 있고 두 번째는 신설이라는 측면이 있고 세 번째는 검토라는 측면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 꼭 이 법에 들어가야 될 건 이런 거는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서로 해석을 달리하는 토론자가 계시는 건 알지만 학회이기 때문에 지금 2021년도 이 시대 정신에 이 정도는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 어떤 모 학자는 한 100년 후 것까지 막 진리 탐구 차원에서 막 다 드러내려고 하는데 그럴 수는 없는 거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시점에서 최소한 이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토론자들이 볼 때 이거는 빠졌다. 이건 더 강화되어야 된다. 이거는 나중에도 된다는 그런 말씀을 좀 청해 드릴까 합니다. 제가 아까 순서대로 그럼 우리 정진경 교수님부터 한번. 자원봉사 활동 기본법과 관련된 예, 걸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뭐 정책과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네. 한 2분 이내 정도만 하면 주십시오. 오늘의 교훈은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법은 법학 전문가에게. 오늘의 저의 깨달음인데요.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법 공부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나 법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법 공부는 좋아하지만 해서 필요 최소한이고 제도적 규제를 로 얽매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 생각이 간절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법이 개정이 안 돼서 우리가 못하는 거는 거의 없었고, 그리고 법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도 별로 없었고, 그런 측면에서 너무 동의하는 바예요. 그렇기 때문에 강한 임팩트가 없었기 때문에 이 개정이 되지 않았다라는 이런 측면, 조금 더 시간을 기다려 보자라는 생각입니다. 네, 우리는 간다. 중요한 건 간다. 네. 정 교수님 말씀은 현 시점에서 뭔가 일을 저지르려는 우욕은 조금은 있지만 그대로 가겠다. 아까 좀 법이라는 게 페널티 조항이 있으면은 아따블라서 이걸 다시 고민도 하는데 너무 이 성인 군자 같은 법 이게 과연 필요하겠느냐. 바로 그런 의문이 제기됩니다. 자, 최 교수님도. 예, 아까 경고를 먹었기 때문에 2분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벌써 그 법이 만들어진 지도 16년 됐고 센터들이 많이 만들어져 있고 또 여러 그 관련 조직들이 많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일종의 경로 의존성이라고 할까요? 이걸 대대적으로 뜯어 고치는 것은 사실은 너무 이상적인 얘기고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조금씩 바꿔가고 어디에 강조점을 더 두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저는 그 자원봉사가 민간 영역의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자원봉사의 민간 영역을 대표하는 한국자원봉사협의회와 같은 그런 조직을 건전하게 거기에 힘을 실어주고 할 수 있다면 자원봉사 기금이라고 하는 형태로 정부 예산이 아닌 좀 독립된 자원봉사 진흥과 관련된 기금을 만들어서 그게 민간 차원에서 주로 전문적으로 논의되고 배분되는 그러한 구조를 좀 가졌으면 좋겠고, 자원봉사 센터는 중앙센터를 만든다든가 하는 것은 너무 어불성설이라고 봅니다. 이게 무슨 소방 서비스여서 중앙 소방청 만들고 지방 소방서 만들고 시군마다 소방서 하나씩 만들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뭐 면마다 소방 지소를 만들어서 의용 소방대가 뛰고 그렇게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그 센터는 현재의 수준에서 좀 제대로 법에 나와 있는 수준의 일만 좀 했으면 좋겠다. 전 이겁니다. 자, 우리 구자영 선장님 좀 힘 있는 소리로 한번 외쳐보십시오. 네. 저는 뭐 센터든 한국자원봉사협의회든 간에 모두가 일차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자원봉사자라는 그 존재에 저는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자원봉사자의 지위와 역할, 역량 강화, 그리고 권리, 또 그들을 어떻게 지원하고 그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이 저는 훨씬 더 많이 나오고, 그걸 중심으로 해서 센터의 역할과 한봉의 역할들을 논의해야 되는데 다 이거 방치된 상태 속에서 밥그릇 싸움처럼 막 하고 갈등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일부의 갈등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자원봉사자의 에 대한 것들을 조금 더 많이 검토하고 많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 우려되는 부분들은 뭐 장기적 검토 사항이지만은 저는 자원봉사진흥원 설치 부분들은 좀 우려가 됩니다. 왜냐하면은
현재의 갈등 관계가 전혀 해소되지 않은 상태 속에서 자원봉사 진흥원이 나왔을 때는 이건 걷잡을 수 없을 것이고요. 또 하나는 자원봉사의 민간 조직 역량이 약화된 상태 속에서 진흥원이 나왔을 때는 관주도성들이 훨씬 강화돼서 이거는 저는 뭐 한봉협뿐만 아니라 중앙센터, 센터협회 모두가 반대해야 될 사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자, 우리 정수문 변호사님도 한 말씀. 알겠습니다. 뭐 이미 제도적인 부분은 많이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조금 더 거시적인 거버넌스 차원에서 좀 첨언을 하나 더 해보자면요. 처음에 우리 자원봉사활동센터나 뭐 기본법이 관주도로 시작된 것은 맞지만 점차 민간화되고 있고, 그다음에 뭐 전에 정진경 교수님 발표한 거 보니까 이제 지역 시민사회의 어떤 커뮤니티 허브 역할도 많이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게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자원봉사센터나 뭐 이런 것들을 더 민간화가 될 것으로 예상이 드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자원봉사라는 특정한 섹터에 갇힐 것이 아니라 이제 조금 더 비영리나 뭐 사회적 경제, 시민사회 전반으로 같이 이제 좀 거시적으로 보면서 거버넌스를 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뭐 그것에 대한 제가 구체적인 안이 있는 것은 아닌데, 뭐 전통적인 비영리인 뭐 시민사회나 사회복지법인, 뭐 종교단체, 뭐 마을 공동체, 사회적 경제, 되게 여러 가지 분야가 있잖아요. 비슷한 일을 하는. 그래서 그 여러 가지 분야들의 어떤 사이에서 자원봉사가 어떻게 자리매김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거버넌스 구조는 우리가 어떻게 가져가야 될 것인지를 조금 더 여러 단위의 어떤 통합된 논의를 통해서 바람직한 구조를 만들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떠올랐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번 마이크는 내가 서정희 교수님께 넘기려고 하는데, 뭐냐면은 지금 바로 현장에서 이렇게 보시면 서로 지정 토론자 간에도 이렇게 해석 차이가 있습니다. 이 한국 자원봉사를 보는 이 관점이. 근데 아까 상당히 겸손하게 참 아이작 뉴턴의 그 자이언트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우리 참 인생은 거대한 이 거인의 어깨에 매달려 있는 왜소한 난장이다. 사실 이런 토론도 우리 선학자들이 이렇게 다 해왔던 것을 우리가 그 바탕 위에서 이제 논의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토론을 보면서 법학도로서 이런 갈등 구조에서 최소한의 어떤 법은 있어야 된다라든가, 지금 본인께서는 잘 모릅니다. 뵙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아요. 한국 자원봉사 현실에 대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정도의 합의점을 앞으로 우리가 잘 만들어서 어디에 건네주고 어떻게 해서 이걸 입법화 과정으로 가야 되는지 하는 두 번째 전략까지 좀 부탁드릴게요. 네, 네 분의 토론자 선생님들 토론 잘 들었습니다. 좋은 생각도 많이 아이디어도 주셨고요.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시대 정신을 반영하는 걸 다 찬성하고요. 다들 시대 정신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어떤 시대 정신을 담아야 되는지는 통일된 의견인 것 같고요. 어떤 모습으로 담을 거냐는 저는 그래요. 이건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니고 이성적 불합치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고요. 이성적 불합치는 어떤 게 타당하고 어떤 게 더 설득력 있느냐에 대한 거를 통해 해결하는 내용인 것 같고, 그러면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선택의 문제에 빠지는데, 상대방이 관용할 수 있는 선택이냐가 이제 그게 공감되고 사회적 합의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나서 생각하면 자원봉사는 누구를 위한 법이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아까 구자영 저희 선생님께서 정확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원봉사자에 대한 초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건방지겠지만 안토니오 그람시의 옥중수고에 나오는 단어를 떠올렸었는데요. 이걸 보고요. 그들의 헤게모니 쟁탈전이 나를 바보로 만든다라는 단어입니다. 자원봉사자 입장에서는 누가 이 헤게모니를 잡는지는 중요하지 않아 보이거든요.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내가 좋은 뜻에서 시작하고 있는 그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데 누가 나한테 더 많은 도움을 주고 더 보람 있는 것을 느끼게 할 수 있는 그 토대를 마련해 줄 수 있느냐에 대한 체제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답변을 누가 먼저 가지고 그것을 컨트롤할 거냐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어떻게 하는 게 자원봉사자가 가장 편한 마음으로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잘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답을 먼저 찾아본다면 역으로 한번 또 어느 기관마다
해야 될 역할과 기능이 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고요. 그리고 저기 정수문 변호사님께서 기부금품법 이야기를 해주셨던 부분도 있는데요. 이제 이게 법인화가 됐을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법인이 기부금을 모집하는 건 세금 징수라는 부정적인 역사적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된다. 절대로 어떻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법인이 기부금을 모으는 건 세금을 또 모으는 거랑 마찬가지, 세금을 징수하는 거랑 마찬가지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그런 외회적인 조항들이 만들어진 건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법인이라고 하는 저기 관련해서 이제 기부금품법 이번에 개정안이 만들어졌거든요. 기부금법 이번에 만들어졌고 관여를 하고 있었었는데요. 기부재산법으로 그 물건이 아니라 유가증권, 채권도 기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거로 바뀌었고, 기부라는 단어가 정확하게 정의되고, 그리고 지적했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또 반영한 법이 개정 시안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걸 어떠한 모습으로 갈 거냐에 대한 건 최근에 정부 입법으로 가면 순위에 밀려서요. 결과적으로 의원 입법안으로 가는 방법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거의 정부 입법은 정부가 거의 관여해서 입법을 만든 다음에 의원실을 선택해서 의원 입법으로 가는 게 가장 빠르게 개정을 성공할 수 있는 방법론적인 거거든요. 왜냐하면 먼저 접수했다라고 먼저 심사를 하지 않거든요. 우리나라는 입법부가. 그래서 필요한 것마다 빨리빨리 이렇게 심의를 하기 때문에 지금 정진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원봉사는 워낙 순수한 의도로 시작했으니까 그 터들을 법이 못 받침하더라도 여전히 하거든요. 내가 좋은 뜻에서 하고 있는데 법이 시대 정신을 못 담아줬다고 해서 안 한다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계속 역동적으로 계속 일어나고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제 그런 생각으로 계속 자원봉사를 해왔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저 바라봐지는데요. 이거를 조금 바꿔보려고 만약에 생각이 있으시다고 한다면 이게 진짜 우리 사회에 국가가 해야 될 역할을 어떻게 보면은 민간 영역에서 정말 자발적으로 하는 순수함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시민적인 생각에서의 그 여러 가지의 그 긍정적 효과를 좀 이제는 입법기관도 알아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아까 정수문 변호사님께 말씀하셨던 그 기부금품법하고의 연동성, 그다음에 그리고 다른 법과하고의 특법과하고의 체계적 정합성까지 모두 다 이제 봐봐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자원봉사법 하나만 바꿔줄 수가 없는 게 뭐냐면 체제 정합성에서 흔들리는 것들도 많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연구들까지 같이 이루어진다면 좋은 방향이 설정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추상적인 답변이어서 좀 죄송스럽긴 한데요. 이 정도로 답변을 가름하고자 합니다. 서 교수님 물론 이런 추상적이라고 이렇게 딱 정의를 내려버리니까 맞지만은 일단 어느 정도 헤게모니가 좀 진정이 되고 자원봉사자를 위한 법을 그런 바탕 위에서 이제 입법화할 때 지금 제3자 입장에서 볼 때 이 한국 자원봉사계의 현실을 진단해 달라는 건 아니지만 이런 그 지금 싸움판을 보고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 그래서 한마디 좀 세상 죄송한데 싸움판이라는 표현은 그럼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해석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걸 좀 서로 양보도 하고 좀 공감대를 얻고 사실 공감대에 대한 합의까지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게 잘 안 되는 걸 보면서 한마디 좀 조언을 한다면 제가 조언할 만큼의 역량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니고요. 그리고 제가 다 잘하려고 하는 다 보니까 발생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들 좋은 뜻에 잘하려고 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냥 한마디 말씀드리면 시대 정신을 반영하는 제도가 가지고 있는 최종의 목적지는 중용의 모색이거든요. 결과적으로 제 생각에는 한봉협도 그렇고 모든 단체들이 좋은 뜻에서 시대 정신을 담겠다라고 출발을 했는데 그 모습이 한쪽에서 주장하는 게 딱 일방적으로 선택되는 건 그거야말로 바른 길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중용을 모색하는 게 어떻게 보면 모두가 바라는 결과일 수 있으니 그리고 아까 우리 구자영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원봉사자의 초점을 조금 맞추면 이런 식의 갈등이 아직 일부 갈등이라고 표현하면 일부의 갈등이 남아 있는 건 좀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다라는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 그러면 이어서 우리 조철민 교수님께서 정말 오늘 좋은 발제도 하시면서 미래에 대한 그 정책 구상, 앞으로 이걸 어떻게 담아야 되겠다까지 이렇게 많은 생각을 하셨는데, 이 제도와 관련해서 또 아니면 꼭 하실 말씀, 이걸로 끝나는 건 아닙니다만은 중간 주제 발표자의 한번 말씀 좀 청해 듣겠습니다. 네네. 그 제 의견을 더 보태는 것보다 그 토론자들께서 말씀을 해주신 거에 제가 응답을 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근데 지금 시간이 많이 한정돼 있어서 이제 정진경 선생님께서는 이제 저의 얼기설기한 주장에 이제 살을 붙여주신 거였고, 또 이제 정순문 변호사님 얘기는 서정희 교수님께서 답변을 많이 해주신 것 같아서 저한테 반론을 주신 최영규 구자인 그 토론자 두 분에 대한 그 말씀을 좀 드리는 게 예의이고 순서일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저는 자원봉사계에서 이런 반론과 논쟁이 좀 더 활성화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한 사람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일단 최영규 교수님 말씀에서 이제 국가주의에 대한 우려를 많이 해주셨는데, 국가주의의 특징적인 게 국가를 우위에 둔다는 것과 통제에 대한 건데, 우리 사회가 이제 그런 것들은 좀 벗어나고 있지는 않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최영규 교수님의 지적이 너무 타당한 이유는 우리 사회에서 멀리는 일제 강점기 때부터 정부가 시민 사회를 대하는 것은 통제와 동원이 된 지가 수십 년이었고, 말씀하신 예로 방금 나왔던 기부금품 원래는 금지법이었다가 규제법이었다가 2000년대 들어서 관련된 법률로 바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국가주의에 대한 우려는 많을 수밖에 없고, 또 언제나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대상으로서 저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만, 미국의 예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미국에서 설문조사 해보면 미국 사람들은 자원봉사를 국가의 자부심으로 생각하고 또 행복의 원천이라고 말하는 굉장히 높은 설문조사 결과가 나오는데 반해서 우리 사회는 아직도 매일 수만 명의 자원봉사자가 돈도 안 되는 일 뭐 그렇게 열심히 하러 다니냐는 말을 듣고 있고, 또 아직도 많이 바뀌었습니다만 일선 관공서에 가보면 제가 자원봉사는 무슨 급한 일이 생겼을 때 불러다 쓰는 무급 노동력처럼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접하면서, 저는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 자원봉사자들이 국가나 사회에 있어서 존중을 받는 것은 최소한 있어야 했다. 그리고 또 기부 문화가 서구에 비해서 활성화되지 않은 사회에서 좋은 일에도 자원이 필요한데 그 자원은 어디서 가져와야 될까? 기부가 부족한 상황에서. 근데 저는 국민의 납세자의 한 사람으로서 제가 낸 세금이 기업들을 활성화하는 데 쓰이는 것도 좋지만 자원봉사나 이런 참여하는 분들의 활동을 활성화하는 데 도움되는 데 쓰였으면 저는 좋겠거든요. 아닌 게 아니라 같은 영미권 국가인 영국 같은 나라에 가보면 시민사회청이라는 조직도 있고, 우리나라를 봐도 중소기업 벤처 부는 있는데 그 부가 기업들을 지원하면서 기업들을 통제한다고 생각하지는 잘 않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왜 참여하는 분들을 지원하고 그분들을 이제 위상과 인식 그리고 사회적 인정을 높여드리는 건 없을까 생각이 있어서, 결국은 민주주의인 것 같아요. 공공 자원이나 제도 그 자체는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은데 그걸 어떻게 사용하느냐에서 민주적 통제의 문제를 저희가 고민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구자익센터장님 또 현장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안녕 캠페인과 시민성 교육이 패러다임 변화에 기여했냐? 저도 뭐 많이 그 패러다임 변화를 가시적으로 가져왔다고 생각하지는 아직은 않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이 그래도 올바르구나 하는 것을 재확인하는, 그러면서도 가야 될 길이 멀구나라는 걸 느끼는 과정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저도 하고 있어서, 근데 저는 이제 향후 그 안녕 캠페인이 갖고 있는 저는 잠재력이나 그런 것을 더 주목했던 바가 있거든요. 수많은 그 전국 단위의 캠페인 중에 지역사회 전체를 바라보는 관점을 가진 캠페인이 안녕 캠페인이 명시적으로 그걸 갖고 있어서 그걸 이왕에 시작을 하셨으니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갖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 그 한봉협을 위시해서 자원봉사 단체, 그러니까 자원봉사의 두 축인 센터와 단체들, 민간 주체들의 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눈에 센터밖에 안 보이는 이유는 센터가 뭘 많이 해서도 이기도 하지만
한복협을 위시해서 그 단체들의 존재감이 좀 약해서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넘어서려면 저는 첫 번째로는 연결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자원봉사 참여율이 계속 떨어진다고 말씀하셨는데 1365 시스템이나 통계에 잡히지 않는 자원봉사가 굉장히 많거든요. 거의 대부분의 단체에는 자원봉사자가 있어요. 환경단체든 인권단체든 평화단체든. 근데 그분들은 자원봉사 관리에 이제 벗어나 있는데 이를테면 마을 만들기, 사회적 경제 수많은 영역들이 근데 문제는 우리가 행정에게 뭐 부서 간의 벽을 많이 비판을 하지만 민간도 영역 간의 벽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걸 좀 넘어서서 연결되는 관점들 그리고 연결됨으로써 또 민간이 힘을 갖는 걸 필요하다고 보고 두 번째로 한복협을 위시해서 자원봉사계를 대변하는 권익주창 기능을 누군가를 수행을 해주셔야 되는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국의 NCVO나 이런 데도 보면 제1 기능을 그 소속 회원 단체들의 그 권익주창 예를 들면 정부가 뭐 여기가 정부 비판했다고 보조금 안 주겠다 그러면 그거 대신 이렇게 같이 항의해주고 싸워주고 제도 바꾸라고 얘기하고 이런 게 있는데 근데 우리 자원봉사계 분들은 너무 이렇게 선하시고 남을 돕는 거를 너무 이렇게 많이 하시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 것을 챙기는 것에 대해서 좀 왠지 이렇게 좀 죄스럽게 생각하시는 게 있는데 근데 누군가는 자원봉사계를 대변하고 권익을 옹호를 해주는 기능을 누군가는 해야 되는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이 상향식 민주적 과정을 통해서 중앙 정책에 전달되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제 한 10분 정도면 좀 종료를 할까 하는데 이제 3부로 넘어가겠습니다. 3부? 예, 3부는 뭐냐면 우리 저 송민경 회장님 앞에 계시지만 우리 발제자님도 좋고 토론자님도 좋고 한국자원봉사학회 바라는 사항 뭐 한 생각나면 말씀하시고 없으면 패스도 좋습니다. 한 1분 이내로 한 30초도 좋습니다. 학회가 이런 거 좀 해주십시오라든가 그걸 듣고 그다음 최건호 교수님 말씀 듣고 마지막으로 오늘 주제 발제자들 얘기하실 수 있으면 하고 우리 마지막은 송민경 회장님 뭐 그냥 소외 인사 한번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정말로 한국자원봉사학회는 최소한 이 정도 이런 좀 해주십시오 하는 게 혹시 바람이 있다면 한번 좀 이번 기회에 학술대회고 하니까 제가 사회로 청하고자 합니다. 예. 우리 이번은 우리 구자행 선생님 제일 먼저 드리겠습니다. 뭐 전혀 생각하지 않은 질문을 하셔서 좀 당황스러운데요. 여러 가지 학회가 뭐 어려운 상황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이제 현장 입장에서는 특히 이제 광역 자원봉사센터 연계해서 정책 생산 능력을 좀 이렇게 업시켜주는 역할들이 필요한데, 그러니까 저는 1년에 2번 정도 하는 포럼이나 학회가 좀 나쁘게 얘기하면 얼마만큼 기여를 하느냐 했을 때는 높은 점수를 주기는 어려울 것 같고, 일상적으로 지역사회의 그 자원봉사 정책을 특성화시키는 쪽으로 특화시키는 전략으로 가기 위해서는 항상 상시적인 거기에 이사님들이 예를 들어 대전 지역에 모 대학 교수님이 이사로 있고 그래서 정책위원장으로 좀 위촉 좀 해달라고 그래서 이런 연계 과정 속에서 저는 상시적으로 다 항상 조직화의 과정과 연계되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대전은 적극적으로 협력하겠습니다. 네. 중앙센터에서는 많이 자문 안 해줍니까? 별로 좀 역량의 한계가 있습니까? 아니요, 뭐 여러 가지 차원 속에서는 뭐 하는데 역할들은 좀 틀린 것 같아요. 중앙센터는 뭐 행정 사업과 관련된 지원 역할이고 정책 부분은 아무래도 뭐 교수님이나 이런 전문가들이 또 역할들이 크니까요. 네. 자, 그다음 우리 최홍주 교수님, 아니 우리 정 변호사님도 한번 신선한 발언 하고 와봤더니가 알고 왜 이렇습니까? 뭐 학회 바라는 뭐 그런 거. 우리 저 아, 보시면 바라는 네, 뭐 여러 학회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막 뭐 취소되고 이런 거 많은데 그래도 유튜브 통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니까 되게 새롭고 또 좋은 기록이 될 것 같아서 항상 학회에서 뭔가
자료집은 만들지만 발언을 한 게 남지는 않잖아요. 속기록 같은 걸 안 쓰면은. 근데 이렇게 영상으로 남게 되니까 이것도 되게 의미 있는 진행 방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뭐 학회에 그거는 이미 잘 하고 계시다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이제 뭐 일반론적인 이야기이긴 한데 그냥 학회에서의 이야기가 단순히 학술적인 차원이 아니라 좀 더 현장 밀착형으로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연구회 하실 때 항상 센터 이렇게 오늘처럼 센터의 분들 모셔서 현장의 이야기를 많이 듣고 저는 특히 뭐 제도를 다루는 사람이니까 결국 제도 개선 과제는 책상이 아니라 현장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수요 발굴을 현장을 통해서 하고 뭐 그런 것들을 좀 더 학술적 차원으로 승화시키면 더 좋은 결과물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는 우리 참 감사합니다. 최홍 교수님 오늘 하루를 전부 우리 학회에 이렇게 시간을 투자해 주시고 말씀은 아웃사이더라고 하지만 거의 뭐 이너서클에 다름이 없습니다. 정말로 학회를 보면서 이런 거 좀 생각이 납니다. 한 교수 한 말씀 좀 전해 주시죠. 예, 저도 제가 회장으로 있는 학회도 있고 뭐 했었던 학회도 있고 그런데 늘 그 가졌던 마음이 학회에서 그 연구 대상, 고찰 대상으로 하는 그 어떤 사회 현상 대상에 대해서는 좀 의도적으로 거리감을 좀 둬야 된다. 그렇게 해야만 객관적인 그 논의가 가능하지. 너무 거기에 깊이 관여가 돼버리면 그 이해관계의 포로가 될 수가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그런데 혹시 그런 우려가 있으면 그런 부분에 좀 신경 써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우리 정진 교수님 차기 학회장님이라서 이 마이크를 제가 패스하겠습니다. 관계자. 예, 그래서 우리 총무위원장을 맡고 계신 조철민 교수님이 또 시급하게 이런 건 좀 필요하다 있으면 한 말씀 해주세요. 조 교수님. 예, 뭐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 학회는 넉넉치 않은 조건에서 잘하고 계시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지금 총무위원장이 뭘 잘 모르고 있어가지고 저만 잘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데 어쨌든 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이제 객관적인 학술적 입장은 가져야 되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양날개로서 또 현장에 대한 어떤 관심 그리고 또 실천적인 어떤 관점 이런 것들의 균형을 잘 맞춰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오늘 두 분 발제자 마무리 말씀하기 전에 최 교수님 한 말씀 할 것 계십니까? 그럼 우리 송민규 회장님을 요 좋은 자리에 모셔서 그냥 소회 간단히 듣고 두 분 발제자 멘트에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송 회장님 혹시 뭐 하실? 마무리라고 생각하고 말씀드렸는데. 송 회장님 뭐 이따 총회 때도 할 거지만 그래도 오늘 이렇게 전 과정을 보면서 뭐 편안하게 말씀하십시오. 예, 요 앞에 서서 하십시오. 네, 아닙니다. 그럼 우리 송 회장님 쪽으로 하면은 네. 일단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열린 토론, 열린 발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 모든 부분들이 지금 다들 현장에서도 그렇고 제도적으로도 지금 많은 좀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좀 많이 보완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지 뭐 내부적으로 갈등이 있어서 그런지 아직까지는 좀 가시화되어 있지 못한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이제 학술대회를 계기로 해서 조금 더 한 자리라도 한 걸음이라도 좀 떼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말씀하신 대로 현장과 좀 더 밀착형으로 같이 좀 움직일 수 있는 학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마무리 발언은 그 두 분 발제자 중에서 한 분만 모시겠습니다. 서정희 교수를 모시는 뜻은 앞으로 이 자원봉사 이쪽에 이제는 뭐 확인이 꿰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뭐 아까 민법을 전공 이제 하셨지만은
이런 법인 할 때 이런 법도 이제는 또 전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조 교수님 30분 되면 가셔야 되니까 1분만 하고 이석하시죠. 네, 김성준 좌장님께서 아무래도 학회원이 되는 것을 강요하시는 느낌이 좀 드는데요. 저의 마지막 발언은 학회원이 돼서 열심히 공부하고 그다음에 말씀 주신 것처럼 실무에서의 그 이야기도 꾸준히 들어가면서 탁상 공론에 그치지 않은 법률가가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많이 배웠고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다는 말씀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이상으로 2021년 한국자원봉사학회 후기 학술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